교환사채 완전 정복 5강. 교환권이 행사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주식은 어디서 누구에게 넘어갈까? 4강에서는 교환가액이 바뀌었을 때 숫자만 보지 말고 왜 바뀌었는지부터 확인하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투자자가 교환권을 행사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공부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교환사채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구조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EB, Exchangeable Bond, 교환사채입니다. 투자자는 처음에는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고 교환 기간이 되면 투자자는 회사에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교환 대상 주식으로 바꿔주세요. 이것이 교환권 행사입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어떤 주식을 투자자에게 줄까요? 바로 처음 EB를 발행할 때 정해놓은 교환 대상 주식입니다. 우리는 2강에서 배웠습니다. 교환 대상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일 수도 있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회사가 자사주 100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EB를 발행했습니다. 교환가액은 5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투자자가 1억 원어치의 EB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권을 행사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1억 원 나누기 5만 원, 약 2,000주입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채권을 내주고 약 2,000주의 주식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 주식은 새로 만들어진 주식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회사가 이미 가지고 있던 자사주입니다. 회사가 보유하던 자사주 2,000주가 투자자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신주 발행과 구별해야 합니다. 새로운 주식 2,000주를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주식의 소유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투자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교환권이 행사된 만큼 교환사채 채무가 줄어들거나 소멸하고 회사가 보유하던 교환 대상 주식도 투자자에게 넘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채권이 줄고 보유 주식도 줄어드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존 주주에게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투자자가 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받은 주식을 시장에서 매도한다면 시장에 실제 매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EB에서는 교환권 행사와 주식 매도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환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그날 바로 모든 주식이 시장에서 팔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환권 행사, 그리고 시장 매도, 이 둘은 서로 다른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주가 교환됐다는 공시가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초보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100만 주가 시장에 쏟아졌구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0만 주의 소유권이 회사에서 투자자에게 넘어간 것이지 그 100만 주가 모두 시장에서 매도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긴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주식은 투자자가 시장에서 팔 수 있는 물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버행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오버행. 아직 시장에 전부 나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물량 부담입니다. 그래서 EB에서 오버행을 볼 때는 단계를 나눠 생각하면 쉽습니다. 첫 번째, 아직 교환되지 않은 잠재 교환 물량. 두 번째, 교환권이 행사되어 투자자에게 넘어간 물량. 세 번째, 실제로 시장에서 매도되는 물량. 이 세 가지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환 가능한 물량이 총 100만 주라고 해보겠습니다. 아직 한 주도 교환되지 않았다면 100만 주는 잠재적인 교환 물량입니다. 그중 40만 주가 교환됐습니다. 그러면 투자자가 받은 주식은 40만 주입니다. 하지만 그 40만 주가 모두 매도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교환되지 않은 60만 주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총 교환 가능 물량뿐만 아니라 이미 교환된 물량,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물량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교환 대상이 다른 회사의 주식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A 회사가 B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A 회사가 이 B 회사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EB를 발행했습니다. 투자자가 교환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A 회사가 가지고 있던 B 회사 주식이 EB 투자자에게 넘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오버행 부담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은 비회사 주식입니다. 즉, EB를 발행한 회사와 주가의 직접적인 물량 부담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교환 대상 주식이 무엇인지 확인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CB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CB, Convertible Bond,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하면 발행 조건에 따라 신주가 발행되는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주식 수가 증가하면서 지분 희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B, Exchangeable Bond, 교환사채. 기존에 존재하는 자사주 등을 교환 대상으로 사용한다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주 발행에 따른 직접적인 희석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식이 투자자에게 넘어가면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오버행을 봐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기억하십시오. CB는 신주 증가 가능성을 확인, EB는 기존 주식의 이동과 매물 가능성을 확인. 그렇다면 교환권 행사 공시가 나왔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 번째, 몇 주가 교환됐는가? 두 번째, 전체 교환 가능 물량 중 몇 %인가? 세 번째, 아직 교환되지 않은 주식은 몇 주인가? 네 번째, 교환 대상은 자사주인가? 다른 회사 주식인가? 다섯 번째, 교환받은 주식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여섯 번째, 평균 거래량과 비교하면 얼마나 큰 물량인가? 마지막 질문은 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교환된 주식이 100만 주라고 하겠습니다. 평균 하루 거래량이 500만 주인 종목이라면 시장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평균 하루 거래량이 10만 주밖에 되지 않는 종목이라면 100만 주는 평균 거래량의 열흘치입니다. 체감되는 물량 부담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수만 보지 말고 거래량과 비교해야 합니다. 오늘 5강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교환권을 행사하면 채권과 미리 정해진 주식을 교환합니다. 둘째,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했다면 회사가 가지고 있던 기존 주식이 투자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교환권 행사와 시장 매도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넷째, 교환됐다고 해서 그 물량이 전부 즉시 매도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섯째, 하지만 교환된 주식은 향후 시장에 나올 수 있으므로 오버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총 교환 가능 물량, 이미 교환된 물량, 아직 남아있는 물량을 반드시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EB 교환권 행사는 주식의 이동이고 그 주식의 시장 매도는 그 다음 문제다.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다면 교환사채 공시를 읽는 실력이 한 단계 더 올라간 것입니다. 교환사채 완전 정복 6강. EB의 오버행은 어떻게 계산할까? 남은 교환 물량을 숫자로 확인하자 5강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교환권 행사와 시장 매도는 다르다. 교환권을 행사하면 회사가 보유하던 주식이 투자자에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그 주식을 바로 시장에 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투자자는 오버행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6강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겠습니다. 막연하게 물량이 많다, 오버행이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숫자를 계산하는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오버행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overhang, 오버행. 쉽게 말하면 앞으로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주식 물량입니다. EB에서는 특히 아직 교환되지 않은 주식이 향후 투자자에게 넘어가고 그 주식이 시장에 매도될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계산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총 교환 가능 주식 수입니다. 계산 원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교환사채 금액을 교환가액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EB 발행 금액이 100억 원입니다. 교환가액이 5만 원입니다. 100억 원을 5만 원으로 나누면 약 20만 주입니다. 즉, 단순화하면 이 EB를 통해 최대 약 20만 주가 교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부족합니다. 이미 일부가 교환됐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 교환 가능 주식이 20만 주인데 이미 8만 주가 교환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교환되지 않은 주식은 얼마일까요? 20만 주에서 8만 주를 빼면 12만 주입니다. 이 12만 주가 앞으로 추가로 교환될 수 있는 잔여 잠재 물량입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총 교환 가능 물량 빼기, 이미 교환된 물량 같은 남아있는 교환 가능 물량. 이 숫자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12만 주라는 숫자가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숫자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회사에는 매우 큰 물량일 수 있고 어떤 회사에는 별것 아닌 물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비교 대상은 전체 주식수 또는 유통 가능한 주식수입니다. 예를 들어 남은 교환 가능 물량이 12만 주라고 하겠습니다. 회사의 전체 주식이 1200만 주라면 약 1% 수준입니다. 반대로 전체 주식이 120만 주밖에 없다면 12만 주는 약 10%입니다. 같은 12만 주인데도 시장에 느껴지는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주식 수만 보지 말고 비율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EB에서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교환 대상이 자사주라면 전체 발행 주식 수 자체가 새로 증가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율을 무조건 지분 희석률이라고 부르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하려는 것은 새로운 주식이 얼마나 만들어지는가가 아니라 기존의 회사가 가지고 있던 주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물량이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EB에서는 잠재 유통 물량 부담이라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비교 대상은 더 중요합니다. 바로 평균 거래량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은 교환 가능 물량이 12만 주입니다. 이 회사의 하루 평균 거래량이 60만 주라고 하겠습니다. 남은 물량은 평균 거래량의 약 5분의 1입니다. 상대적으로 시장이 소화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평균 거래량이 2만 주라면 어떨까요? 12만 주는 평균 거래량의 약 6일치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투자자가 이 물량을 짧은 기간에 매도한다면 주가에 상당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강에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물량만 보지 말고 거래량과 비교하라. 이번에는 조금 더 실전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회사가 있습니다. 총 교환 가능 주식 100만 주, 이미 교환된 주식 40만 주, 남은 교환 가능 주식 60만 주.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그런데 A 회사의 하루 평균 거래량이 10만 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60만 주는 단순 비교하면 평균 거래량의 약 6일치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 써야 하는 물량입니다. 반대로 B 회사도 남은 교환 가능 주식이 60만 주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루 평균 거래량이 300만 주입니다. 같은 60만 주라도 시장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버행은 절대적인 주식 수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주가와 교환가액의 관계입니다. 3강에서 배웠습니다. 현재 주가가 교환가액보다 훨씬 낮다면 당장 교환할 경제적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주가가 교환가액보다 상당히 높다면 교환의 경제적 매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버행을 계산할 때는 남은 물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량이 실제로 교환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환가액이 5만 원입니다. 현재 주가가 3만 원입니다. 투자자가 굳이 5만 원 기준으로 교환할 경제적 유인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7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해보겠습니다. 상황이 달라집니다. 교환가액 대비 주가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남아있는 교환 물량을 더 민감하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주가가 상승할수록 오히려 잠재적인 EB 물량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올랐으니 무조건 좋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위쪽에 어떤 잠재 물량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환 기간입니다. 아무리 주가가 교환가액보다 높아도 아직 교환할 수 없는 기간이라면 당장 물량이 나올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미 교환 기간에 들어와 있고 주가도 교환가액보다 상당히 높다면 교환 가능성이 더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에서 교환 청구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실전에서 EB 오버행을 보는 순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EB의 남은 금액은 얼마인가? 두 번째, 현재 교환가액은 얼마인가? 세 번째, 총 몇 주까지 교환될 수 있는가? 네 번째, 이미 몇 주가 교환됐는가? 다섯 번째, 앞으로 교환 가능한 물량은 몇 주인가? 여섯 번째, 전체 주식이나 유통 물량에서 어느 정도 비중인가? 일곱 번째, 하루 평균 거래량과 비교하면 며칠치 물량인가? 여덟 번째, 현재 주가는 교환가액보다 높은가, 낮은가?
9번째, 현재 교환 청구가 가능한 기간인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볼 수 있다면 공시에서 이비 발행 100억 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놀라지 않게 됩니다. 100억 원이라는 금액 자체보다 주식 투자자에게는 결국 몇 주가 움직일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남은 교환 가능 물량이 100만 주라고 해서 100만 주가 반드시 시장에 매도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투자자가 교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환한 뒤 장기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투자자가 나누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확정된 돈 물량이 아니라 잠재적인 물량 부담입니다. 이 차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6강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EB 오버행 분석의 출발점은 총 교환 가능 주식 수입니다. 둘째, 총 물량에서 이미 교환된 물량을 빼서 남은 교환 가능 물량을 확인합니다. 셋째, 남은 주식 수만 보지 말고 전체 주식이나 유통 물량 대비 비중을 봅니다. 넷째, 특히 하루 평균 거래량과 비교해야 실제 시장 부담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현재 주가와 교환가액, 교환 청구 기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잠재 교환 물량은 확정 매도 물량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EB 오버행은 몇 주 남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량이 평균 거래량의 며칠치인가까지 계산해야 제대로 보인다.